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것 같지도 않은데 요즘 세대들의 사랑 이야기, 결혼 이야기를 들으면 깜짝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요. 제 동년배인 분들은 다 비슷비슷하겠지만 저는 남편과 선을 봐서 결혼했거든요. 결혼식장에서 얼굴을 본 것이 다섯 번째인가 여섯 번째인가 그랬을 거예요.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 결혼할 나이가 되었고 적절한 때 적절하다 생각되는 사람을 소개받아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긴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남편과의 사이는 대면대면했어요. 두 아들을 낳은 후에는 남편보다는 아이들을 키우는 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두 아들은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고 어느덧 큰아들도 나이를 먹어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됐어요. 저와는 달리 연애 결혼을 했죠. 남편은 큰아들에게도 선을 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지만 제가 반대하기도 했고 큰아들 역시 만나는 사람이 있다고 딱 잘라 거절을 하더군요. 며느리는 정말 똑똑한 아이였어요. 공부를 잘한다거나 좋은 직장을 다녀서 똑똑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재 상황에서 누가 권력을 갖고 있는지, 누구 옆에 붙어 있어야 이익을 얻는지, 그런 식의 눈치가 빨랐죠. 아들과 결혼하기 전에는 나한테 잘 보이려고 엄청 애를 쓰더군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어찌나 살갑고 애교도 많던지, 상견례도 하기 전부터 아들도 없이 혼자서도 집에 수시로 찾아오곤 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깜짝 놀라셨죠? 그이한테 물어서 집에 계시는 거 확인하고 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원, 내가 할 말을 네가 다 해버리는구나. 아이, 뭘 또 이렇게 사왔니? 어머님이 화가서 좋아하신다고 해서 엄청 멀리까지 가서 사온 거예요. 맛있겠죠? 아유, 이걸 파는 곳까지 가서 사왔어? 멀어도 보통 먼 게 아닌데 가격도 비싸고. 어머님이 맛있게 드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맛있게 드셔주실 거죠? 며느리는 아들을 통해 묻고 물어 내가 좋아하는 간식을 아주 멀리 지방까지 가서 사오는가 하면 젊은 애들이나 갈 법한 예쁜 카페에 가자고 팔짱을 끼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욕도 같이 가자고 했어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가끔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싫지만은 않았죠. 아들만 둘이었다 보니 딸이 있으면 이런 기분일까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상대적으로 저는 좀 무뚝뚝하고 말수도 적은 편에 낯간지러운 행동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친정 가족들 모두가 그런 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님께 존댓말을 써왔고 부모님 역시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살갑게 저를 안아준다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평소에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다거나 하는 일들도 별로 없고요. 결혼한 후에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아이들이 생기면서 조금 더 자주 찾아뵙게 된 정도였죠. 그것도 아이들이 다 큰 후에는 자연스럽게 끊어졌고요. 안부를 따로 묻거나 하지도 않고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하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웠죠. 그래서 이 아이의 모든 것이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눈치가 빠른 아이가 저와 남편의 관계를 모를 리가 없었어요. 저는 저런 성격 탓에 남편과도 막 애정이 넘치는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애초에 선을 봐서 결혼한 사이라 더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그저 평범한 가정 이루어 남편이 벌어주는 돈 받아가며 주부로 살 수 있었던 것에 만족했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그 전만이 남편에게 유일하게 고마운 것 하나였죠. 쪼들리지 않을 만큼의 생활비를 매달 받아서 살림을 꾸려나갔고, 남편과 애들 뒷바라지를 하고, 아이들이 큰 후에는 남는 시간엔 취미 생활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 삶에 만족하면서도 어딘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이 선을 보는 것에 대해 반대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은 아니었어요. 아내란 모름지기로 시작하는 말을 늘어놓으며 제가 좀 더 애교도 있고 살갑게 자신을 대해주길 바랐었죠. 제가 그 바람을 이루어주지 못하는 것이 남편의 가장 큰 불만이라면 불만이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 보니 남편은 저에게 종종 투덜거리듯이 말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자가 여자답지 않다나요? 덕분에 저랑 트러블도 종종 있었어요. 쓸데없는 일로 큰 소리를 내는 것 같아서 저도 몇 번 노력해 봤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남편에게 나는 천성이 이러니 당신이 좀 이해해 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한 적도 있었지만 고지식한 남편은 들은 채도 않더군요. 이렇게 불만이 많았으면서 왜 큰아들에게도 선을 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는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몇 번 방문도 안 했는데 이런 관계를 바로 파악한 것 같았어요. 그러고는 그 틈을 파고들어 제가 아닌 제 남편에게 저에게 했듯이 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하고 콧소리로 남편을 부르고 어딘가에 갈 때면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 싶을 정도로 남편 옆에서 제잘제잘 하루 일과며 아들과의 일상을 보고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친딸로 오해할 정도로 큰아들이 질투할 정도였어요. 남편은 단번에 마음을 사로잡혀 이런 며느리를 참 예뻐했죠. 저는 아들만 둘 있던 집안에 맏며느리로 딸 같은 아이가 들어와 살갑게 구니 오죽 예쁘려니 하고 혼자서만 조금 씁쓸해하고 말았어요. 저 역시 그런 며느리에게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나 봐요. 그렇게 갑자기 생겼던 딸은 생겼을 때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상견례를 하고 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이 끝난 후 인사를 오는 날부터 며느리는 집안에 새로운 전통을 만들고 싶다고 대대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게 로망이었다고요. 그러고는 날이면 날마다 뭔가 이름을 붙여 알 수 없는 기념일들을 만들더니 그때마다 집을 방문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케이크를 사오기도 하고 풍선을 불어서 거실을 장식하기도 했어요. 근사한 곳에 가서 외식을 하기도 하고 집에서 저녁을 먹을 때는 저에게 저녁 메뉴를 조금 신경 써달라고 하더군요. 그러고는 그때마다 남편은 며느리에게 용돈을 두둑히 챙겨주었죠.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요. 며느리는 재미가 들렸는지 정말 온갖 날들을 다 기념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모두의 생일 같은 건 물론이고 아들과 둘이서만 기념하면 될 결혼 후 100일, 200일 이런 기념일부터 시작해서 상견례를 한 지 1주년 같은 날까지 챙기려 들더군요. 상견례를 했던 밥집을 다시 방문해 식사를 하고 다 함께 축하를 하고 용돈을 타가는 그런 식이었어요. 당연하게도 밥값 역시 늘 저희가 다 계산했죠. 남편은 그런 며느리가 너무 기특하고 착하다며 용돈을 주면서 하나도 아깝지 않은 기색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지출이 좀 심하다 싶더라고요. 기념일이 많은 달에는 제게 주는 생활비가 반토막이 날 정도였어요. 남편과 둘이서만 생활하다 보니 많은 돈이 필요한 건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이건 좀 심하다 싶어서 어느 날 남편에게 얘기를 꺼낼까 하다 그냥 며느리에게 가볍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 며느라가 잠깐 얘기 좀 하자꾸나. 네가 여러 가지 날들을 기념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야. 네? 어머님, 그게 왜요? 무엇 때문에 그러세요? 너한테 그 로망이 있었다는 것도 들었고 자주 얼굴을 보는 것도 좋지만 어제 너무 잦은 것 같아서 말이야. 너희는 너희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지출이 좀 큰 것 같지 않니? 번거롭기도 하고 말이다. 그거 조금만 줄여보면 어떨까? 네. 어머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해요. 생각외로 아이는 쿨하게 그러자고 하더군요. 그렇게 대화를 하던 중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남편은 며느리를 보자마자 반색을 하며
우리 세아가 왔냐고 아주 싱글벙글 웃는 표정이 되었고, 반면 며느리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너무 당황한 저는 애가 갑자기 왜 이러나 싶었고, 역시 깜짝 놀란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며느리를 달랬죠. 아버님, 어머님이 제가 기념일 챙기는 게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아버님도 그러세요? 아유, 그게 무슨 소리냐? 얼굴도 자주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데 그게 왜 마음에 안 들어? 당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저는 가족들끼리 단합도 할 겸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다 같이 한 가족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였는데 제가 너무 오바했나 봐요. 죄송해요, 아버님. 남편은 눈살을 찌푸리며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 당신 애한테 대체 뭔 소리를 했길래 애가 이렇게 우는 거야? 아유, 여보, 난 정말로 별말 안 했어. 그냥 기념일을 조금 줄이자고만. 아버님,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기념일 줄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버님이랑 어머님 계속 자주 뵙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어머님은 제가 보기 싫으신가 봐요. 아이고, 세아가 그만 울어라. 예전처럼 네가 챙기고 싶은 만큼 다 챙기면 된다. 아, 당신은 왜 괜히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애 기를 지키고 그래? 순간적으로 너무 기가 차니까 아무런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갑작스레 태도를 바꿔버린 며느리 덕분에 저는 순식간에 며느리 보기 싫어하는 나쁜 시어머니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이 소리 지르는 걸 가만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더군요. 그날 밤은 가슴이 답답해서 잠도 오지 않고 그저 생각만 많아졌어요. 혹시 그 아이가 일부러 그런 걸까? 아니, 설마 그랬을까 하고 계속해서 만감이 교차했어요. 나쁜 예감은 잘 들어맞는다고 하죠. 이때부터 며느리의 갑질 아닌 갑질이 시작됐어요. 요즘은 이런 걸 며느리살이라고 부른다더군요. 저에게 그 며느리살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며느리는 아닌 척하면서 은근히 사람 부려먹는데 재주가 아주 남다르더군요. 며느리의 부탁을 안 들어주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 버린 거죠. 어느 주말이었어요. 남편은 출장을 가고 저는 느긋하게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올 사람이 없었던지라 저는 순간 심장이 덜컹하고 내려앉는 것만 같았어요. 아들들에게도 따로 살고부터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바로 며느리였어요. 어머, 어머니 집에 계셨어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아버님도 안 계시는데 집에서 혼자 뭐 하세요? 어디 놀러라도 좀 가시지. 아니, 나는 그냥 좀 쉬고 싶어서 말이다. 넌 말도 없이 갑자기 웬일이냐? 그 도어락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아버님한테 물어봤죠. 제가 못 올 곳이라도 왔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런 뜻이 아니라 오면 온다고 언제리라도 좀 하지 않고서 그것도 비밀번호도 그냥 눌러서 들어왔으니 놀랐잖니. 뭐 그런 거에 놀라고 그러세요. 그래도 계셔서 잘 됐다. 저 반찬 좀 포장해 주세요. 그이 저녁 차려줘야 되는데 냉장고가 텅 비어서요. 장볼 시간도 없고 소중한 아들 굶기고 싶은 건 아니시죠? 전 너무 피곤해서 좀 쉬어야겠어요. 그러더니 며느리는 소파에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더니 리모컨을 쥐고는 제가 보던 채널을 다른 채널로 휙휙 돌리더군요. 제가 어리 빠져 가만히 자신을 쳐다보고만 있자 빨리 포장을 하라며 제 등을 탁탁 치며 소파에서 저를 밀어냈어요. 저는 얘가 갑자기 미치기라도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심이더라고요. 왜 제가 멍하니 반찬을 싸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마음 한구석에 나는 시집살이를 시키는 그런 옛날 사람이 아니야.
요즘 며느리들은 다 이런가 보지 하는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 요즘 말로 꼰대처럼 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 같은 거 있잖아요. 한날은 거실에서 아들내외랑 함께 TV를 보던 중이었어요. 뭐 재미있는 프로는 없나 하고 채널을 돌리던 중에 홈쇼핑 채널을 지나가게 됐어요. 겨울옷 세트가 썩 괜찮아 보여 잠시 쳐다보고 있자 남편은 뭐 그런 걸 보고 있냐며 어서 채널을 돌리라고 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잠깐만요 하며 남편을 말리더군요. 어머님 역시 보는 눈이 있으시다. 저 세트 요즘 엄마들 사이에서 완전 화제인 거 아세요?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세트도 있는데 새벽 3시에 라이브로만 판매한대요. 저는 출근을 해야 하니까 너무 늦게 자면 안 돼서 도전도 못 해보겠어요. 혹시 어머니만 괜찮으시면 어머니가 구매하셔서 저랑 나눠 입으면 어때요? 새벽 3시에 라이브로만 판매한다고? 아이고, 나는 굳이 그렇게까진. 아, 역시 그렇죠? 죄송해요. 제 주변에 저 세트 없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서요. 혹시나 하고 여쭤봤어요. 제가 어머니를 너무 좋아해서 가끔 너무 격없이 구나 봐요. 시무룩해진 며느리의 말투에 옆에서 가만히 있던 남편이 갑작스레 한마디를 하더군요. 그거 별것도 아닌데 당신이 좀 해주지 그래. 당신은 알람만 맞춰두면 언제든 잘 일어나잖아. 어차피 할 일도 없는 백수고. 아니, 새벽 시간에 잘 일어나는 사람이 따로 있겠어요? 일어나야 하는 일이 있으니까 억지로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저를 바라보는 남편과 시무룩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는 며느리를 보고 있으니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랬다간 남편이 엄청나게 못마땅해 하면서 또 소리를 질러댈 것 같기도 했고요. 며느리 앞에서 망신살 당하기도 싫고 괜히 큰 소리 내기 싫어진 저는 그냥 그러겠다고 했고 그날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이다 3시가 되어 알람이 울리자 깜짝 놀라 TV를 켰어요. 주문을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싶더군요. 심지어 그렇게 온 옷은 통째로 며느리 소유가 되었어요. 매번 비슷한 일을 겪다 보니 이런 며느리의 이중성을 남편이나 큰아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녹음이라도 해볼까 생각했는데 전화로는 전혀 그런 티를 내지 않더군요. 옆에 아들이 있기 때문인지 혹은 언제부턴가 제가 매번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는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혹은 워낙 야가 빠진 아이니 녹음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말조심을 하는 걸 수도 있었겠죠. 그렇게 며느리의 태도와 남편의 차별은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졌고 이게 극에 달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올겨울도 참 춥지만 지난 겨울도 엄청나게 추웠잖아요. 어느 날 며느리가 집이 너무 춥다며 우리 집으로 피신을 왔어요. 와서는 하는 말이 동파로 세탁기가 고장이 났다는 거였어요. 저희는 맞벌이니까 밤에 세탁기를 돌리는 수밖에 없잖아요. 주말엔 다른 볼 일도 많고 여기도 와야 하고요. 그래서 어젯밤에 세탁기를 돌리다가 호스가 얼어버렸어요. 아랫집에서 연락 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봤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래서는 언제 고치려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새로 주문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 거 있죠?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참 불편하겠구나. 얼른 새 걸로 하나 사는 게 낫지 않겠니? 요즘 세탁기 얼마나 하냐? 까짓것 내가 바로 사주마. 어떤 거 살 건지는 정해놨어? 어머, 정말요? 어쩜. 역시 아버님밖에 없으셔. 제가 얼른 찾아볼게요. 그래, 난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봐야 하니 그거 골라놓고 있어라. 이따 같이 나가서 바로 주문하자꾸나. 인터넷이 더 싸요, 아버님. 제가 주문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허허, 그래. 그럼 내 잠시만 나갔다 오마. 그렇게 남편은 밖으로 나갔고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기가 차서 한 소리를 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얘 며느라가 너 춥다는 건 핑계고 혹시 세탁기 사달라고 우리 집에 온 거니? 너나 네 남편은 세탁기 살 능력이 안 돼? 아이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그렇지 이 날씨에 세탁기 돌린 건 엄연히 네 잘못 아니니? 요즘 동파사고 잦아서 서비스 센터가 연락이 잘 안 됐나 본데 인터넷으로 접수해서라도 고쳐서 쓰거라. 너희 세대는 그런 거 익숙하지 않니? 세탁기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세탁기도 20년이 넘었는데 잘 돌아간다. 하물며 너희 집 세탁기는 결혼할 때 마련한 것 아니니? 물건을 아껴 쓸 줄 알아야지. 어떻게 뭐 하나만 고장나도 모조리 사달라고 쪼르르 달려올 수가 있니? 그러자 며느리의 눈초리가 올라가더군요. 셀쭉한 표정으로 아이는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곤란해지실 텐데 감당할 수 있으시겠어요? 대체 뭘 믿고 저러는지 협박 섞인 말투에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해볼 테면 해보라고 대꾸라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어떻게 구워 삶은 건지 남편이 아주 작정한 듯이 저를 불러 며느리 편을 들더군요. 당신 요즘 왜 그렇게 며느리를 괴롭히고 그래? 내가 언제 걔를 괴롭혔다고 누가 그래요?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듣고 와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춥다고 왔을 때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랬잖아. 애가 오죽했으면 춥다고 피신을 오고 오죽했으면 세탁기가 고장났다는 얘기까지 했겠어. 애가 세탁기 고칠 돈도 없어서 이 엄동설안에 손빨래를 하고 있다잖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해요. 둘 다 회사에 다니는데 세탁기 고칠 돈이 왜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세탁방도 잘 되어 있는데 지금이 어떤 시대라고 손빨래를. 웃기지도 않는 변명이네. 새 것이 갖고 싶어 그러는 거지.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따뜻한 물 펑펑 나올 텐데 그 손빨래 좀 하면 어때요? 아니, 여편네가 그걸 말이라고 해? 그냥 한 대 새로 사주면 될 걸 가지고 왜 괜한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냐고. 애가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하면 어쩔 거야? 이 여편네야, 아들을 이혼남 만들고 싶어 작정했어? 따박따박 대꾸를 하다가 슬슬 기가 차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는데 남편은 갑작스레 본인이 덮고 자는 이불이며 베개를 둘둘 뭉치더니 저에게 집어 던지더군요. 아니,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가지고 아들네로 가. 아까 당신 입으로 얘기했지? 요즘 같은 시대에 손빨래 좀 하면 어떠냐고. 가서 지금 며느리 하고 있듯이 똑바로 손빨래로 빨아와. 안 해오면 당장 쫓겨날 줄 알아. 아니, 어떻게 아내를 이런 취급을 할 수 있는 거지? 시어머니 체면을 대체 뭘로 보는 건지 서러움에 눈물이 울컥 났지만 꾹 참았어요. 저는 악에 받쳐 이걸 가지고 며느리한테 본보기를 보여줘야겠다 싶었어요. 늙은 나도 손빨래 하니 너도 입 닫고 손빨래 해라. 세탁기는 절대 사줄 수 없다 한 소리를 해야겠다 싶어 이불과 베갯잎을 주섬주섬 챙기는데 거기에서 뭔가가 툭 떨어지더군요. 남편이 평소에 애지중지하는 묵직한 수첩이었어요. 저는 수첩을 대충 챙겨놓고는 일단 아들네로 향했어요. 가서 어떻게 하면 며느리의 진면목을 밝힐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요. 아들네에 가보니 거실에 빨래가 한가득 쌓여있더군요. 며느리는 나를 보자마자 으름장을 놓았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어머니 때문에 옷 없어서 저랑 그이 출근 못하게 되면 월급 대신 주실 거예요? 어머니는 경제력이 없으시죠? 그러고 어떻게 살지? 경제력이 있으면 뭐하니? 세탁기 고칠 돈 한 푼 없는 너보다야 내가 낫구나. 어머니, 지금 사태 파악이 잘 안 되시나 봐요? 스스로의 위치를 좀 아셔야죠. 어머니 지금 저한테 완전히 밀려나신 거라고요.
뭐가 어쩌고 저째? 너 도대체가? 아, 됐어요. 일단 이것부터 빨아주세요. 어머니 때문에 세탁기 못 사게 됐으니까 다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알죠? 제대로 안 하시면 아버님한테 다 이를 거예요. 지금도 쫓겨나서 오신 건데 영원히 쫓겨나면 어쩌려고 이러세요? 그리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어머니처럼 무뚝뚝한 분이 아직까지 안 쫓겨난 게 진짜 다행인 거죠. 아니, 유행이라고 해야 하나? 며느리는 깔깔 웃어대더니 제대로 다 해서 인증사진까지 찍을 거라며 큰 소리를 쳤고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열이 받은 나머지 남편의 이불을 며느리 면상에 집어던지고 말았어요. 어딜 시어머니한테 그딴 소리를 하냐고요. 손에 집히는 대로 뭐든 다 집어던졌어요. 두루마리 휴지가 며느리의 얼굴에 직격했고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어요. 며느리는 씩씩대며 당장 아버님께 연락을 하겠다며 바닥으로 떨어진 휴대전화를 찾기 시작했고 저 역시 그 틈을 타 욕을 한 바가지 더해주고 아들네를 낳았어요. 바람이 차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생각하는데 주머니 속에서 뭔가가 잡히더군요. 남편의 수첩이었어요. 평소에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걸 왜 떨어뜨렸나 생각해보니 베개 밑에 숨겨놨던 게 아까 베갯잎을 던지면서 떨어진 게 아닌가 싶었어요. 지금이야 각방을 쓰지만 몇 년 전까지는 같은 방을 썼었거든요. 그때도 이 수첩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 전에도 틈틈이 뭔가 적어놓곤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꽤 오래전부터 들고 다녔던 수첩인데 여태까지 쓰고 있었다니 이런 수첩 살 돈을 아껴서 며느리한테 용돈을 주나 하는 생각에 기가 막혀 뭘 그렇게 써넣었나 하고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수첩이 왜 이리 두둑한가 했더니 수첩 커버의 뒷날개와 앞날개에 작게 접힌 쪽지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런데 쪽지들 사이에서 증명사진 하나가 떨어졌어요. 아주 옛날에 찍은 듯한 여자의 사진이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더라고요. 하다 이제는 바람까지 피는구나 하는 생각에 절로 한숨이 나더군요. 얼굴이 너무 낯익어서 내가 아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대체 어디서 뭐하는 여자인지 좀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수첩을 펼쳐서 제대로 읽어보기 시작했죠. 적혀있는 건 대부분 연락처 메모 그리고 일정들이었어요. 몇 시에 어디에서 누구 하는 형식들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안사돈의 이름이었죠. 제가 안사돈의 이름을 바로 기억하는 이유는 이름이 정말 특이하거든요. 꽃 이름인데 성이 장씨이고 이름이 미로, 장미였어요. 누구나 한 번 봐도 기억을 할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런 안사돈의 이름을 아주 친근한 사이인 양 우리 장미라고 적혀 있더군요. 동명이인인가 했는데 애초에 흔한 이름도 아니었을 뿐더러 옆에 적힌 연락처가 안사돈의 연락처가 맞더라고요. 게다가 많으면 일주일에 2-3번, 적어도 한 달에 1-2번은 안사돈을 만난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체 이 양반이 안사돈을 왜 만나고 다니지? 그것도 일주일에 2-3번씩. 전 갑자기 퍼즐이 맞춰진 것처럼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올라 수첩 뒷날개에서 떨어진 증명사진을 다시 봤어요.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 그 사진은 며느리를 닮아 있었어요. 바로 안사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죠. 둘은 예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가 분명했어요. 심지어 보통 사이가 아니니 사진까지 넣어 다닌 거겠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 날개에 고이 접어져 있는 쪽지들을 모두 꺼내 하나하나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안사돈이 보낸 것으로 추측되는 것과 안사돈에게 보내려고 한 듯한 것이 반반이었어요. 내용을 읽어보니 아주 가관이더군요. 며느리를 보면 그대 젊은 시절이 떠올라. 어쩜 그렇게 예쁘게
그리고 똑당게 자랐지. 며느리가 그대를 닮아 참 애교가 많아. 젠딸이 생긴 것 같아 늘 흐뭇해. 가끔 예전 생각이 나는 건 나뿐인 건가? 목석 같은 마누라가 살아서 더 그런가 봐. 하지만 안사돈이 보낸 쪽지는 더했죠. 오빠 덕분에 우리 딸이 잘 지내는 것 같아 참 다행이에요. 행여라도 시집살이 같은 거 당하지 않게 오빠가 잘 지켜줘요. 저도 예전 생각이 종종 나요. 우리 그땐 참 좋았는데. 오빠는 참 멋있게 늙은 것 같아. 젊은 시절이 떠올라서 가끔 두근거릴 정도야. 우리 다음엔 예전처럼 데이트하러 갈까요? 저는 그제야 모든 걸 알 수 있었어요. 안사돈과 저희 남편이 저와 결혼하기 전 서로 사귀었던 연인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며느리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건 전 애인의 딸이었기 때문이었죠. 아마 휴대전화나 컴퓨터로 연락을 하면 증거가 남을 것을 걱정해 이렇게 쪽지를 주고받은 거겠죠? 아니면 옛날 그 시절 휴대전화도 컴퓨터도 없던 그 둘이 연애하던 시절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던 추억을 회상하기라도 했던 걸까요? 진짜 놀고 자빠진 거죠. 하지만 이렇게 물리적인 증거가 제 손에 직접 들어오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을 테죠. 이미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상견례 때 처음 본 것처럼 제 뒤통수를 친 거예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이 부들부들 떨릴 지경이었어요. 결혼하기 전 연애를 했던 것이 흠은 아니죠. 저 역시 몇 번인가의 연애를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수첩과 쪽지의 내용으로 보아 두 사람이 최근에도 만나고 있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직까지 깊은 관계까지는 가지 않은 것 같았지만 저에게는 다를 바가 없었어요. 쪽지 내용으로 봐서는 이 연놈들이 당장이라도 어디 가서 붙어 먹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저는 냉정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머리를 식히고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만히 헤아려 보았어요. 모든 걸 알게 된 이상 더는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윽고 저는 모든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겠더라고요. 일단 저는 두 아들을 불러 수첩과 사진, 쪽지들을 모두 보여줬어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과 수모까지 모두 털어놓았죠. 작은 아들은 불같이 화를 내며 저에게 당장 이혼을 하라며 변호사를 알아봐 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큰아들은 새파랗게 질려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더라고요. 남편의 외도야 그렇다 쳐도 아내가 여태까지 내게 그런 식으로 대해왔다는 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는 눈치였어요. 사실 외도 상대가 안사돈이라는 것만 해도 어이가 없는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큰아들이 자꾸 아내에 대해서 변명하듯 얘기를 꺼내길래 참다 못한 제가 한마디 쏘아붙였죠. 너는 네 아내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구나. 내가 네 아빠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더 모르니 선을 보나 연애를 하나 별 차이도 없네. 나중에 네 눈으로 한번 직접 봐야 정신 차릴래? 저는 다음 날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어요. 마침 휴일이라 남편이 종일 집에 있었죠. 며느리는 왜 귀찮게 오라가라 하는 거냐며 본인이 기념일 만들어 시댁 올 때는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으면서 본인이 필요할 때는 며느리를 아무렇게나 부른다고 툴툴댔어요. 이제는 남편이 있거나 말거나 태도를 바꿀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그러고는 오자마자 빨래 얘기를 또 끄집어내며 남편에게 우는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표정이 언짢아지며 저에게 또 한바탕 난리를 칠 기세더라고요.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남편과 며느리 사이에 수첩을 던졌어요. 며느리는 이게 뭐냐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남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어요. 남편은 황급히 수첩을 챙겨 품속에 넣으려고 했지만 제가 싸늘하게 이미 늦었다고 말하자 손길을 멈추더군요. 챙겨도 소용없어. 이미 복사도 다 해놨고 사진도 찍어놨으니까.
그동안 나 바보 만들으라 고생 많았어. 아버님, 어머님이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혹시 벌써 노망 나신 거 아니에요? 입을 방자하게 놀리는 것도 거기까지야. 너도 손이 있고 눈이 있으면 그 수첩을 한번 살펴보지 그러니? 이까지 수첩이 뭐라고 그리 기세등등하게 나서고 그러실까? 비아냥거리던 며느리는 수첩을 살펴보다가 삽시간에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저한테는 그냥 두 분이 잘 아는 사이라고만 하셨잖아요. 아니, 예전부터 잘 알던 사이가 맞지. 지금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예전에 아주 친했을 뿐이야. 참, 그래요? 그 시절 증명사진을 넣고 다니고 서로 데이트 신청도 하고 그런 게 아무 사이도 아닌 그런 거예요? 그럼 당신과 난 대체 무슨 사이야? 며느리는 제 엄마와 시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깊은 사이인 줄은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그저 잘 아는 사이라고 하니까 뒤를 믿고 까불었던 거죠. 며느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남편을 바라보는 표정에는 온갖 감정이 다 담겨 있더군요. 안 싸더니 이러고 다니시는 건 몰랐나 보구나. 바깥 싸더니 아시게 되면 어떤 표정을 지으실지 나도 정말 궁금하네. 그 자리에 너도 함께 가겠니?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리더군요. 어머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네가 여태껏 해온 방자한 말과 행동들은 그래도 돼서 그런 거였니? 그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아빠한테는 알리지만은 말아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저희 부모님 정말 사이 좋으세요. 아파트 단지에서 인꼬부부로 소문날 정도예요. 이런 거 가져가도 안 믿으실 거예요. 그러니 제발 그만두세요. 네? 어머니. 믿지도 않으실 거면 네가 이럴 필요도 없지 않니? 대체 얼마나 사이가 좋으신지 내 눈으로 꼭 한번 뵈어야겠구나.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을 꿇더니 울면서 사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큰일을 그냥 덮어둘 수만은 없었죠. 제가 당한 것도 너무 많았고요. 저는 울분이 터지려 하는 걸 꾹 참고 최대한 감정을 꾹꾹 눌러서 차분하게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네가 늘 해오던 것 아니니? 뒤에서 사람 바보 만들고 누군가에게 일러 바치고 그런 거 잘하잖아. 그게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줄 아니? 역지사지를 당해봐야만 아는 모양이니 이번 기회에 한번 잘 느껴보렴. 그리고 이젠 너도 내 말을 다 믿을 수 있겠니? 제 말을 듣고 미리 와서 작은 방에서 조용히 있던 큰아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실시간으로 변하고 있더군요. 아들의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애잔했어요. 본인 잘못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난 게 아니라 제 애비 되는 사람이랑 장모 되는 사람이 아들의 결혼 생활을 파탄냈으니까요. 거기에 며느리도 있었네요. 제 아들을 본 며느리의 얼굴이 다시 하얗게 질렸어요. 당신 여태까지 우리 어머니한테 계속 그딴 식으로 대해왔던 거야? 여태 내 앞에서 내 어머니 칭찬하고 우리 어머니가 최고라고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야? 당신 대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야? 여보, 그게 아니라 오해야. 오해가 있었던 거야. 그렇죠, 어머니. 다 오해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처음부터 다 듣고 있었어, 나. 뭐? 벌써 노망난 게 아니냐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가 있어?
평소에 했던 말투부터가 다른데. 애원하는 며느리와 화를 내는 아들을 뒤로 한 채 저는 그 길로 집을 나섰어요. 바닥에 내팽개 쳐져 있던 수첩을 챙겨 들고요. 남편은 멍하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며느리는 다시 울면서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매몰차게 며느리를 뿌리쳤어요. 그러고는 계획해둔 대로 사돈네 집으로 향했어요. 사돈네 집에서 벌어진 난리는 저희 집에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안사돈은 수첩을 본 순간 갈기갈기 찢어버리려고 하더군요. 제가 재빨리 막았지만요. 바깥 사돈은 참 점잖은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힘이 어찌나 좋으신지 거실에 테이블을 엎어버리시지 뭐예요. 안사돈은 염치도 없는지 제 뒤에 숨으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생긴 것뿐만 아니라 속도 안사돈을 쏙 빼닮은 거였어요. 바깥 사돈이 하도 소리를 질러대니 이웃집에서 무슨 일이냐고 문을 두드렸어요. 저는 문을 열어주면서 좋은 구경 났으니 한번 보시라는 말과 함께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다음 행선지 역시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바로 작은 아들의 집이었죠. 아들은 어떻게 됐냐고 묻고 저는 상세하게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이 차려준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어요.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던 하루였던지라 저는 바로 푹 잠들 수 있었어요. 큰아들에게서 계속 전화가 오길래 무음으로 바꿔버렸죠. 다음날 저는 작은아들과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상담을 받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나섰는데 큰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오더군요. 덤덤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고 지금 어디라고 설명을 하자 큰아들은 자신에게도 그 변호사를 소개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났어요. 저는 이혼 소송을 밟았고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과 아들들의 도움으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혼녀가, 큰아들은 이혼남이 되었죠.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밤 다 같이 모여서 맥주를 마시며 울다가 웃다가 했어요. 듣자 하니 그날 사돈네는 밤새도록 싸우고 서로 물건을 집어 던져대서 이웃집에서 경찰에 신고를 할 정도였다고 해요. 결국 이혼을 했는지는 어떤지는 모르지만요. 며느리요? 며느리는 큰아들과 절대 이혼해 줄 수 없다며 악을 썼지만 우리가 고용한 변호사 덕에 쉽게 떼어낼 수가 있었어요. 그 후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굳이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모르긴 몰라도 그 집안도 예전 같을 순 없을 테니까요. 생각해보면 저는 남편에게 알게 모르게 아주 오랫동안 심리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여자답지도 않고 무뚝뚝하고 돈도 못 벌고 그렇기에 참아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고요.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걸요. 제가 표현하지 않는 애정을 제 아들들은 분명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토록 바르게 자라주었던 거겠죠. 무작정 참고 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배웠어요. 몇몇 사람들은 제게 나이 환갑 넘어 이혼을 해봤자 뭐하냐. 이때까지 참고 살았는데 그냥 살지. 나이 먹어서 늙은 여자 혼자 어떻게 살려고 하냐 하는 말을 하는데 요즘 100세 시대 아닌가요?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사고사만 당하지 않으면 100세까지 충분히 살 수 있다고요. 그만큼 의학도 발달이 됐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제가 아직 살 날이 3, 40년 정도 더 남았다는 건데 그 3, 40년 동안 쓰레기 같은 인간과 더 살기 싫었어요. 여태 3, 40년을 그 인간과 살았으면 됐지 남은 생을 또 그 인간과 살라고요? 저는 제 인생을 살 거예요. 이때까지 참았으니 이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저 늙었지만 전 남편에게 받은 재산 분할이랑 위자료도 있고요. 만약 돈이 필요하면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으로 소일거리라도 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겐 아들들이라는 큰 재산이 있어 걱정은 없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나와 다른 존재에게 주눅들지 마시고
내 인생을 사세요. 그 사람과 나는 다른 것이지 내가 틀린 것은 아니니까요. 제 기가 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